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죠. 그가 있을 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장남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을 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네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제가 일이 많아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 심심하고. 저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남은 불편한 듯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먹고 얘기 좀 할까? 제가 물었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잠깐만 들른 거예요. 식탁에 차려둔 음식을 보며 장남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방문이 얼마나 짧을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실망감을 숨기려 했었어요. 그래, 바쁜데 어서 가렴.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더 오래 있다가. 네, 다음에는 꼭 오래 있을게요. 약속할게요. 장남이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어요. 전화기를 들어 둘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마 그도 바쁘다는 말만 할 테니까요. 이제는 자식들의 삶에 저희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주말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었는데 그 소리마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졌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죠. 박순자님,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관절염도 꽤 심해졌네요. 특히 이 나이에 혼자 생활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약 복용이 필요해요. 가족분들 중에 돌봐주실 분이 계신가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제 손을 잡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세요. 혼자서는 약 챙겨 먹기도 힘드실 텐데 자녀분들께 말씀드려 보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현기증이 일어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혼자 지내다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집에 도착하니 손이 떨려서 열쇠를 꽂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약봉지를 풀어보니 여러 종류의 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별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런 물 한 잔 따르는 것도 힘드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별로 좋지 않네. 혈압도 높고 관절염도 심해졌다고 하더라.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들릴게요. 정말? 그럼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숨이 막혀 깼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죠.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 없나? 간신히 일어나 약을 찾아 먹었지만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식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장남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제일 믿음직한 아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그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디 아프세요? 많이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지내기 어렵다고 하더라. 혈압도 높고 관절염도 심해졌대. 약도 여러 개 먹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잘 챙겨 먹기도 힘들고. 전화기 너머로 장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사업이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동생들에게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렇지. 너도 요즘 힘들지?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그때 뭐라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래. 조심히 일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다리를 다쳐 한 달 동안 입원했을 때 제가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기억이 났죠. 며칠 후 장남에게 다시 연락해 봤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동행이 필요했거든요. 민수야,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될까? 내일요? 아, 죄송해요.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달력을 보니 장남이 마지막으로 집에 온 날짜가 2달 전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문자로 안부만 가끔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현기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벽을 짚고 겨우 숨을 고르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서 계셨죠. 박씨,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좀 어지러워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까? 이웃의 따뜻한 제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식보다 더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이웃이라니. 장남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김 할머니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남이 도움을 거절한 후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는 장남과 달리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쟁이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평소에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죠. 진호야, 엄마인데. 지금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혼자 지내기가 좀 힘들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혈압이 많이 높고 관절염도 심해졌대. 의사 선생님이 혼자 지내는 거 위험하다고 하더라. 형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너희 형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힘들대. 둘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제 부탁이 그에게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병원 가는 일은 막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수연이가 시간이 더 자유롭잖아요. 역시나 둘째도 막내에게 떠넘기는군요. 실망감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이번 달에 아이들 학원비 많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수연이한테 물어볼게. 죄송해요, 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좀 더 시간 내볼게요. 지금은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둘째도 장남처럼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월말에 용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우연히 둘째 며느리를 만났어요.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혼자 장 보러 나오셨어요? 응, 약도 타러 갔다가 장 좀 보려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실망했습니다. 진호가 어제 어머님 전화 받고 많이 미안해했어요. 요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알고 있어. 다들 바쁜 거 이해해. 저희가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요. 며느리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었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바쁜 생활에 저를 위한 시간은 항상 나중에 조만간으로 미루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정리하다 문득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우리 아이들은 달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 다르네요. 여보, 우리 아이들 바쁜가 봐요. 엄마는 집만 되나 봐.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막내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두 오빠와 달리 저와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수연아, 엄마야.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민준아, 잠깐만. 할머니랑 통화 중이야.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가 오늘 좀 칭얼대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의사가 말해준 진단 내용과 혼자 지내기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딸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엄마, 저도 직장 일이 많고 애들 때문에 너무 바빠요. 오빠들한테 좀 부탁해보세요. 세 번째 거절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들도 다 바쁘다고 하더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때 살펴볼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 자식 모두 똑같은 말만 하는군요. 바빠요. 다음에 시간 내서 죄송해요. 말뿐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혼자 약을 먹으려다 물을 엎질러 바닥을 닦는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소파까지 기어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지? 자식들 번호를 보다가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또 바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옆집 김 할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김씨.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갈게요. 문은 열려 있어요? 김 할머니의 급한 발소리가 곧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이웃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전화가 왔어요. 김 할머니가 딸에게 연락한 모양입니다. 엄마, 어제 넘어지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네가 바쁘다고 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그렇죠. 제가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민준이도 데려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넘어져도 자식들보다 이웃에게 먼저 연락하게 된 현실이 슬펐어요. 자식들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더 심해진 어지럼증으로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겨우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전화가 울렸죠. 여보세요. 박순자입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혼자 가세요? 응, 김 할머니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 저희가 데려다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할머니가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 오늘 안색이 더 안 좋네. 택시 타고 갈까? 아니에요. 버스 타면 돼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자식들 얘기를 하셨죠. 손녀딸이 와서 도와준다네. 참 착해. 자네 자식들은 어때? 다들 바빠서 제가 알아서 다니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박순자님, 혈압이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도 약간 저하됐습니다.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혼자 살고 있어요. 누가 약은 챙겨드리나요? 이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가족들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또 부탁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 버텨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 약을 정리하다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소파에 겨우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대. 혈압이 더 높아지고 신장도 안 좋아졌다고. 약은 잘 타오셨어요? 제가 돈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돈보다는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또 다음 주라는 말이군요. 얼마나 많은 다음 주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약을 한 알 삼키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외면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밥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막내딸 수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다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더 이상 혼자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거실에 세 자식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이니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과거의 따뜻함과는 달랐죠. 다들 와줘서 고맙구나. 너희 아버지가 떠난 후로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이제는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장남이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동생들이 조금 더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이 사업을 해서 여유도 있잖아. 난 월급쟁이라 그럴 여유가 없어. 막내딸도 지지 않고 말을 이었죠. 나도 직장 다니고 애들도 봐야 해. 내가 엄마를 다 돌볼 수는 없어. 오빠들이 조금 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야, 넌 엄마랑 가장 가까이 살잖아. 네가 돌보는 게 맞지 않냐? 장남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말다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거야? 왜 나만 다 책임져야 해? 오빠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그래, 둘이 알아서 타협점을 잘 찾아봐. 나는 돈이라도 보내줄 테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오빠,
은근슬쩍 빠지려고 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만 좀 해라. 너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서로 책임 미루는 소리나 하고 있니?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불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것뿐이었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결국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갔어요. 다들 떠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수연이의 이름이 떠 있었죠. 엄마, 생각해봤는데 일단 제가 모실게요. 내일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결국 막내딸 수연의 집으로 짐을 옮기게 됐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집에 제가 들어가니 더욱 답답해 보였죠.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좀 좁지만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놨어요. 수연이가 문을 열어준 방은 원래 작은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고맙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 민준아, 할머니 짐 옮기는 거 좀 도와줘. 싫어. 나 게임 중이야.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께 인사도 안 하고. 민준이는 마지못해 게임기를 내려놓고 제게 인사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수연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짐은 내일 다 정리하셔도 돼요. 저 오늘 야근이라 곧 나가봐야 해요. 그래, 네가 바쁜데 내가 방해되면 어쩌나 걱정했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민준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찌개 데워 드세요. 민준이도 같이요. 수연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와 민준이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니 민준이도 조금 긴장을 풀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저녁 차려줄까?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데우면 된대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는데 불도 잘 안 붙는 오래된 가스레인지였어요. 간신히 저녁을 차려 민준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엄마는 항상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 내일은 할머니가 맛있는 걸 해줄게.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내일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럴까? 학교가 어디에 있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와서 나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올 거라고 했어요. 이런, 수연은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게 아이 돌봄을 맡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저를 돌봐주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수연을 도와주러 온 것인지 헷갈렸어요. 밤늦게 수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잠을 설쳤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연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테이블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고 민준이 8시까지 학교 데려다 주세요. 저녁에 봬요. 수연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손자 돌봄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민준이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이 제 담당이 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과가 쉽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로 데리러 가면 되니? 아니요,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준대요. 할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현기증이 찾아왔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겨우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약을 먹고 잠시 쉬려는데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수연아, 엄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많이 심각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이네요. 그럼 민준이 4시에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셔서 5시까지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얘기에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수연이 모습에 서운했지만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생각하니 이해는 됐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도 보였어요. 모두 손주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박 할머니도 손주 데리러 오셨네요. 네, 우리 민준이요. 손주 키우느라 힘들죠? 저도 딸 이혼하고 나서 손주를 맡게 됐어요. 짧은 대화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구나. 학원까지 가는 길. 민준이는 계속 떠들었지만 제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겨우 학원에 도착해 민준이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은 안 하셨어요? 민준이 학원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아, 깜빡했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데려올게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수연이 민준이를 데리러 나간 사이 저는 힘을 내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몸이 아파도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리를 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가 더 아파왔습니다. 엄마, 밥 안 해도 됐어요. 우리 배달시킬 거예요. 수연과 민준이가 돌아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딸의 집에 머무르면서 저는 자꾸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연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항상 핸드폰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해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민준이가 어제 잘 안 먹어서 오늘은 좀 맛있게 해보려고. 음식 맛이 좀 별로예요. 그냥 배달 음식 시킬게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하렴. 엄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시고 숙제도 좀 봐주세요.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돕고 싶으니까. 수연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집 좀 청소해 주세요. 다음 주에 동료들이 집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답장을 보내려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돌려주세요. 제 셔츠들 다 세탁해야 해요. 손이 떨렸어요. 딸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딸의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에 민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온 후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게임만 하려고 했죠. 민준아, 숙제부터 끝내고 게임하자. 싫어요. 할머니가 뭔데 저한테 명령해요. 명령이 아니라 네 공부를 도와주려는 거야. 엄마는 할머니보다 훨씬 편하게 해줘요. 엄마 올 때까지 안 할래요. 민준이의 반항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제 위치가 애매했기에 강하게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안일은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근데 민준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하네. 민준아, 숙제 안 했어? 엄마, 그냥 오늘은 놀게 해줘요. 저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해요. 할머니 들었죠? 엄마가 놀아도 된대요.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준이는 승리한 표정으로 게임기를 켰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일찍 일어나 수연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봤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거든요. 수연아, 일어났니?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 저 오늘 아침 회식 있어서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저녁에 먹자. 네. 그런데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죠? 딸의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픈 것보다 딸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된 현실이 너무 허무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찾아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식탁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릇을 떨어뜨렸고 소리를 듣고 수연이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하시다가 그릇을 깨셨어요? 아니, 조금 어지러워서 가슴이 답답하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수연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그 안도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에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택시 타고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갈게. 진료비는 제가 낼 테니까 영수증 가져오세요. 수연이 출근하고 난 후 겨우 힘을 내어 옷을 갈아입었어요. 약을 먹었지만 여전히 어지러워서 벽을 짚으며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니 보험증이 없어 다시 들어가 찾아야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내 딸이 바빠서. 보호자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검사 결과에 따라 연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사 중이야. 결과 나오면 알려줄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순자님, 혈압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는 상태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입원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지금 상태로는 집에 돌아가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응급처치만 받고 약을 처방받아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3시 30분. 민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귀가한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늦었잖아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 와서. 학원 늦어요.
빨리 가요. 택시를 타고 학원에 가는 길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입원하래.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도 안 좋대. 이번요? 그럼 민준이는 어떡해요? 제가 돌볼 수가 없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는 제 건강보다 민준이 돌봄에 대한 걱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딸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 마. 그냥 약 타왔어. 민준이도 지금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야. 다행이네요. 오늘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더 이상 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결심하고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인데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일 수 있을까?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번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건강 문제로 얘기할 게 있어. 살림도 정리하고. 살림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장남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가 살림 정리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모이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 자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장남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수연이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못 갔어. 왜요? 바로 입원하셨어야죠. 병원비 걱정되셨어요? 아들의 관심이 반가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와 막내도 도착하자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둘째가 물었어요. 이제 더는 혼자 지내기 힘들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병원비 걱정도 되고 앞으로 누가 나를 돌볼지도 생각해 봐야 해서. 병원비는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면 되죠. 장남이 말했어요. 형은 사업하니까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둘째가 끼어들었어요. 왜 내가 더 내? 우리 다 똑같이 나눠야지. 형이 더 여유 있잖아. 나는 월급쟁이라 힘들어. 두 아들이 다시 다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한숨만 쉬고 있었죠. 제 병원비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야. 모두 조용해졌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한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물려줄 생각이야. 그렇게 알아두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자식들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장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둘째도 다급히 말을 이었죠. 아니에요. 제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은 사업 때문에 바쁘잖아요. 오빠들, 엄마 지금 우리 집에 계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세 자식이 갑자기 저를 모시겠다고 경쟁하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군요. 재산 때문에 갑자기 효도 경쟁을 하는 자식들을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겠어. 일단 내가 병원에 가서 몸부터 추스르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서로 눈치를 보던 자식들은 다들 저를 병원에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그 모습이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후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장남이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오늘 병원에 모시러 갈게요. 제가 큰 병원으로 예약해놨어요. 그래? 갑자기 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장남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둘째 전화가 이어졌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형이 전화했어요? 저도 병원 알아봤는데 우리 집 근처 대학병원이 시설이 최고래요. 진호야, 너희 형이 방금 전화했어. 형이 알아봐 줬대. 형이요? 아니에요, 엄마. 형은 바쁘잖아요. 제가 휴가 내서 엄마 병원 다 모실게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막내딸 수연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들보다 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거실에 앉아 자식들의 연락을 하나씩 받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짐 다 챙기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민수야,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짐도 안 챙겼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이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있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장남이 짐을 챙기는 동안 현관벨이 울렸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했어요. 지금 가시죠. 진호야? 네 형이 방금 왔어. 형이 왜 왔어요? 엄마, 제가 병원 모실게요. 둘이 마주치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서로 견제하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장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나랑 통화도 안 하고 갑자기 왔네?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형은 사업 때문에 바쁘잖아. 엄마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을 텐데. 둘이 다투기 시작할 때 막내딸도 들어왔어요. 수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들, 다들 웬일로 오셨어요? 수연아,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모실 거야. 네?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계시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세 자식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저를 누가 모실지 다투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경쟁하다니요. 다들 조용히 해. 내가 결정할 거야. 제 목소리에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거야. 혼자 갈 수 있으니 다들 돌아가. 엄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들의 모습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돈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군요. 자식들의 달라진 태도를 확인하고 싶어 결국 장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장남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며칠 지낼 정도의 짐만 챙겼죠. 엄마, 우리 집이 넓어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방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래, 고맙구나. 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장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고 가는 중이야. 방 정리 잘 해놨지? 그래, 우리가 잘 모시면 엄마도 알아서 재산 문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장남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억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손주들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방은 이쪽으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습기가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가족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여기니? 네, 손님 방인데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어머님 짐은 이쪽 옷장에 넣으시면 돼요. 짐을 풀고 있는데 장남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시고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종합검진도 예약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야. 내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장남의 말에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자 며느리는 특별한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님, 이건 보양식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평소엔 이런 거 안 먹는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어머님이 오신 날인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친절의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장남은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를 돌려서 꺼내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엄마 집도 언제 처분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거실에서 장남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될까? 집 말고도 따로 통장이 있을까? 글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꽤 남겼다고 하던데. 조심스럽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재산뿐이었습니다. 장남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보니 그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태도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장남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죠. 엄마, 오늘은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참,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장 좀 봐주실래요? 제가 카드 놓고 갈게요. 장남은 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도 아이들 등교시킨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머님, 저도 오늘 친목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챙겨 드시고 아이들도 좀 봐주세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거나 알아서 해 드세요. 애들은 학원 끝나면 8시쯤 올 거예요. 모두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곳에 온 건 제가 아프니까 돌봄을 받으려는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렵게 마트에 다녀와 장을 봤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현기증이 일어 잠시 길가에 앉아야 했죠. 집에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까지 마쳤는데 몸의 기운이 다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장남이 불쑥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들 학원 마치고 집에 잘 들어갔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지금 간식 먹이고 있어. 저희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애들 숙제도 좀 봐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기보다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물 가져다 주세요. 손주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싶었습니다. 밤늦게 장남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엄마 모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집안일까지 다 시키고. 뭐 어때? 같이 사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엄마도 할 일이 있어야 덜 심심하실 거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됐어. 일단 재산 문제 해결되면 요양원 알아볼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남에게 이런 속셈이 있었다니.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나 오늘 둘째 집에 좀 다녀올게. 네? 갑자기요? 왜요?
응, 진호가 나보고 좀 와달라고 해서. 며칠 있다가 올게. 어디 가시려고 짐을 다 챙기세요? 금방 올 거야. 걱정 마. 장남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느끼며 저는 택시를 타고 둘째 집으로 향했어요. 과연 진호네는 어떨지. 마음은 이미 무겁기만 했습니다. 둘째 집에 도착하니 진호가 회사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를 맞이했어요. 장남 집에서의 불편했던 경험을 말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형네 집은 괜찮으셨어요? 그래, 너희 형도 바쁜데 잘 챙겨줬어. 저희 집이 작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엄마 방 따로 마련해 놨어요. 진호가 안내한 방은 깨끗했지만 역시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음식 준비해놨어요. 고맙구나. 조금 이따 먹을게. 식사 후 진호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 사실 제가 엄마 오시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변호사?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 재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통장 정리하는 건 어떨까 해서. 진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둘째도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진호야,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한데.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이 엄마 재산 가져가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화가 어색하게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진호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형보다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해. 엄마가 재산 얘기는 피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 내일부터 더 신경 써서 모셔. 형님도 늘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봐. 경쟁하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더 서글퍼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둘째 며느리도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에게 집안일을 부탁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해서. 아이들 아침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해줄게. 그리고 오늘 손님이 올 것 같아서 집안 청소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저는 둘째 집에서도 가정부 신세가 됐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에 진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받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약국에 혼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안 계세요? 약이 떨어져서 약국에 좀 가려고.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퇴근하고 사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의 걱정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지만 곧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귓속말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들렸거든요. 엄마가 밖에 다니시면 형이 데려갈 수도 있잖아. 집에만 계시게 해.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모습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 장남이 갑자기 둘째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진호와 장남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죠. 야, 네가 왜 엄마를 데려갔어? 우리 집에 계시기로 했잖아. 형, 엄마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셨어. 형이 바빠서 엄마 제대로 못 돌본다며? 두 아들은 저를 보고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다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가시죠. 제가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형,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계셔. 진호의 말에 장남이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편하게? 니네 좁은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훨씬 넓고 좋잖아.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야.
형은 엄마 재산만 생각하잖아.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너도 똑같이 재산 때문에 엄마 모신 거 아니야?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어요. 그만. 둘 다 조용히 해. 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이야? 이렇게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게? 엄마, 제가 잘 모시려고 하는데 진호가. 민수야, 그만해라. 너희 둘 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침묵이 내려앉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형이 갑자기 와서 화가 났어요. 진호야, 너희 형한테 화낼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해. 진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가 나간 후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요. 지금 짐 챙겨서. 가지 않을 거야. 너희 형제가 재산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거 너무 뻔히 보여. 장남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장남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이 서로 저를 차지하려는 게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형이 갑자기 와서. 진호야, 나 오늘 수연이네 갈 거야. 네. 갑자기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막내도 좀 만나보고 싶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와 막내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원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 열쇠를 넣고 돌리니 오랜만에 찾은 제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집이 먼지투성이네.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짐을 풀고 잠시 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진호가 엄마가 나가셨다고 연락했어요. 내 집에 왔어. 혼자 있고 싶어서. 갑자기 왜요?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장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거짓처럼 들렸어요. 둘째도 연이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다,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왔어. 막내도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가셨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안 와도 돼. 나 혼자 있고 싶어. 세 자식 모두의 전화를 끊고 나니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며 느꼈던 서러움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1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세 자식이 모두 와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장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죠. 들어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거실에 다 같이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늙고 병들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돈 때문에 경쟁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엄마, 그게 아니라. 말 끝까지 들어. 난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내 힘으로 살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다. 내일 가서 상담받을 거야.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장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이요? 그런데 집과 재산은 어떻게? 역시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새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죠. 자식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후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뭘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니? 둘째도 당황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손을 들어 형을 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제 와서?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서로 책임 미루더니 재산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효도 경쟁하는 너희가 안타까웠다. 막내딸은 울음을 참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다 기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연아, 너희들 모두 다 성인이고 자기 삶 살고 있잖아. 부모 재산 바라보고 살 나이는 지났어. 장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엄마가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건 우리 가족 재산이에요. 사회에 기부하면 안 돼요. 민수야, 그 돈은 내 돈이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고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둘째도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정말 상처받을 거예요. 저희가 뭐 그렇게 효도를 안 했나요?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내일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뭐라고요? 엄마가 그럴 수는 없어요. 장남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저는 놀라지 않고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막을 건데?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내 의지로 결정한 일이야. 형, 진정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래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막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보여준 진심은 이미 봤으니까. 드디어 요양원 입소 날이 되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세 자식이 모두 서 있었죠.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모실게요. 장남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늦었어. 내 짐은 다 쌌고 택시도 곧 올 거야. 엄마, 요양원에서 편하실지 걱정돼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양원 학대 사건도 많고. 괜찮다. 내가 직접 찾아본 곳이니까 걱정 마라. 막내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재산 기부하는 건 정말 하실 거예요?
역시 재산 이야기였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미 다 처리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어. 새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남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동의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 재산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때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간들. 이제 가볼게. 너희들도 각자 잘 살아. 엄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컸으니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택시에 짐을 싣고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요양원으로 부탁드려요. 택시가 출발하자 장남이 뒤쫓아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려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앞만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할머니, 요양원 처음 가시나 봐요? 네, 처음이에요. 걱정 마세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택시기사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의 삶, 어떤 모습일지 설렜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곳이 이제는 편안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체조를 마치고 정원을 거닐던 중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죠. 박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고 계시네요. 약을 받아 마시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편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가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원장님, 저 이제 밖에서 살고 싶어요. 박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더 밖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시장도 가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래도 제 결심이 확고한 걸 아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게 됐죠. 아이고,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혼자 사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 또래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네,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됐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몇 년 전에 남편 떠나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김수님이에요. 그렇게 이웃과의 첫 인연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은 김 할머니가 저를 경로당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알게 됐죠.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박순자 씨라고 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동네는 정이 많아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화투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웃들에게서 느꼈죠. 그 사이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심지어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자식분들 연락 안 받으세요? 네, 아직은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저는 자유롭게 시장도 다니고 이웃들과 텃밭도 가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자립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굽히지 말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노년의 삶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